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며느리에게 내어주고 손주를 돌보며 사는데 어느 날 며느리의 휴대폰을 봤더니 내 이름이 곧 죽을 년으로 저장돼 있다면 오늘 소개할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그 모욕의 순간 이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68세 순자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끝내 며느리와 아들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50억 원의 재산을 들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통쾌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인 순자라고 합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며 살아왔는데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이 기름에 데이고 허리가 굽어가도 악착같이 버텨왔어요. 그렇게 35년을 일하며 아들 준호를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켜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3년째 아들 준호와 며느리 혜진 그리고 7살 손자 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좋았어요. 며느리도 저를 정중하게 대해줬고 손자도 예뻐서 하루 종일 돌봐주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잔소리로 시작됐죠. 반찬을 너무 많이 한다고 거실을 깨끗이 좀 쓰라고 미니 교육에 좀 더 신경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가 하는 일마다 못마땅해 했고 제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했어요. 아들 준호는 그런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며느리 말 좀 들어달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살았던 제가 68살의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손자를 위해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며느리가 급하게 외출 준비를 하면서 미니를 저한테 맡기고 나갔는데 소파에 핸드폰을 두고 간 거예요. 미니가 계속 보채길래 며느리한테 전화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핸드폰을 집어들었는데 진동이 울리면서 화면에 발신자 이름이 뜬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곧 죽을 년. 제 번호가 며느리 핸드폰에 그렇게 저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사준 이 집에서 제가 대준 결혼자금으로 살림을 차린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며느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핸드폰을 놓고 갔다면서 제가 보지 않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냥 울려서 집어들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어머니 번호로 부재중이 떴다고 전화하셨나 보다고 하면서요. 제 번호를 곧 죽을 년으로 저장해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그 뻔뻔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가 다시 급히 나간 후 저는 주저앉듯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손자 미니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할미 왜 그러냐고, 아픈 거냐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그때 미니가 무심코 던진 말이 제 가슴에 또 한 번 비수를 꽂았습니다. 할미, 엄마가 그랬어요. 할미는 곧 없어진대요. 그럼 우리 집이 더 넓어진대요. 7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저 엄마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겠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 할미는 곧 없어질 거야. 제가 나직이 중얼거렸더니
민희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그림책을 찾겠다며 방으로 뛰어갔어요. 저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가서 찬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곧 죽을 년이라는 세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평생 악착같이 살면서 아들 하나 제대로 키워놨더니 그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나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창밖을 보니 며느리가 타고 간 외제차가 멀어져 가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사준 차였죠. 아들 명이지만 늘 며느리가 타고 다녔어요. 이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마련해준 전세집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30평 아파트까지 모두 제 돈으로 마련한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뭘 받았을까요? 곧 죽을 년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민희를 씻기는 것까지 도왔어요. 며느리는 제 대답을 듣고는 곧바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면 위쪽에 제 이름이 곧 죽을 년으로 뜨는 걸 상상하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그리웠어요. 사진 속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아꼈던 아들이, 그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나를 이렇게 대하네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 적어도 제가 이런 모욕은 당하지 않았겠죠.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곧 죽을 년이라고 불리면서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제 인생을 다시 찾아야 하는 걸까요? 며느리가 저를 곧 죽을 년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고 난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와 아들이 외출한 사이 집안 청소를 하다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안방 매트리스 밑에서 서류 봉투가 하나 나온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열어봤는데 제 이름이 적힌 종신보험 계약서였습니다. 언제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보험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보니 보험금 수익자란에 해진 100%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오직 며느리 혼자만요. 보험 금액은 무려 5억 원이었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2년 전쯤 며느리가 아들 보험 서류라며 제게 보호자 사인을 받았던 일이요. 저는 의심 없이 사인했었는데 그게 바로 제 사망보험이었던 거예요. 더 끔찍한 건 보험료가 제 생활비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달 며느리가 관리한다며 받아간 300만 원에서 보험료 120만 원이 나가고 있었던 거죠. 제 돈으로 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2년 동안 낸 보험료만 계산해도 2,800만 원이 넘었어요. 며느리는 그 돈으로 착실히 제 사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며느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평생 치킨집을 운영하며 모은 제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말입니다. 남편과 함께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치킨을 튀기고 배달하고 청소하며 35년을 살았습니다. 손이 기름에 데이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일했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쉬지 않았거든요. 돈이 생기면 무조건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남편이 늘 말했거든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시내에 있는 상가 건물 3채, 그리고 여러 은행에 나누어둔 예금까지 모두 합치면 총 50억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어머니가 치킨집으로 먹고 살 정도만 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자금도 이 집도 제가 빚을 내서 마련해 준 거라고 알고 있었죠. 정확한 재산 규모는 남편과 저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제 재산에 관심을 보였어요. 아버님이 남기신 게 있는지, 은행에 뭐하러 가는지, 관리를 도와드릴까 하면서 끊임없이 캐물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애매하게 둘러댔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죽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서였던 거죠. 그날 저녁 며느리의 노트북을 몰래 확인해 봤습니다. 검색 기록을 보고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68세 여성 평균 수명, 노인 돌연사 확률, 사망보험금을 빨리 받는 방법, 요양원 입소 조건까지. 며느리가 제 죽음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메모장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추정재산이라는 제목으로 집 8억, 예금 5억, 보험금 5억을 합쳐 총 18억이라고 계산해 놨더라고요. 물론 50억이라는 진짜 규모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돈을 벌써 자기 것인 양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그 밑에는 제가 죽은 후의 계획까지 적혀 있었어요. 강남 아파트 구입, 미니 해외 유학 준비, 남은 돈으로 투자하기. 제 죽음을 전제로 한 그들의 미래 설계였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가 평소에 하던 말들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건강은 어떤지, 병원 검진은 받았는지, 어지럽지는 않은지. 모두 제 건강 상태를 점검하려는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감기로 며칠 누워 있었을 때도 그랬어요. 며느리가 유난히 자주 병실에 찾아와서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검사 결과는 어떤지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때는 걱정해주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꼈던 아들이, 그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저를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곧 죽을 년으로 살 수는 없다고. 이제는 제 인생을 되찾아야겠다고 말이에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후 저는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곧 죽을 년으로 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아들 준호가 회사 워크숍으로 며느리와 함께 부산에 2박 3일 여행을 간다고 했거든요. 손자 민희는 며느리 친정에 맡긴다고 했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모든 걸 정리할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먼저 부동산부터 알아봤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째 장사하는 박 사장을 찾아갔죠. 현재 시세가 8억 정도라는 걸 확인하고 바로 급매로 내놓았어요. 물론 아들이나 며느리 모르게 조용히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사장도 상황을 눈치채고는 은밀히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오랫동안 아는 사이였거든요. 다음은 상가 건물들이었어요. 각각 다른 부동산에 들러서 매매를 의뢰했습니다. 세 채를 모두 합치면 20억이 넘는 가치였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35년간 치킨집을 하면서 하나하나 모은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은행 업무를 봤습니다. 동네 농협에 가서 단골 김 과장을 만났는데 역시나 며느리가 며칠 전에 와서 제 통장을 조회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를 몰라서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즉시 모든 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앞으로는 본인 확인 없이는 누구도 조회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통쾌한 일을 했어요. 며느리가 몰래 가입한 사망보험 해지였습니다. 2년 동안 2,800만 원을 냈는데 해지환급금은 고작 300만 원뿐이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며느리가 노리던 5억이 완전히 날아간다는 사실이었거든요. 그 다음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고급 실버하우스를 검색해서 직접 방문해봤어요. 입주 비용이 5억, 월 관리비가 200만 원인 곳이었는데 시설도 훌륭하고 의료 서비스도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이었어요. 제가 원할 때만 만날 수 있는 곳 말이죠. 가족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제가 결정하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정말 홀가분했어요. 이제 며칠만 더 참으면 되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와서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 동안 쌓인 추억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작은 가방 2개에 담았어요. 남편과의 결혼사진, 결혼반지, 도장, 통장들. 그리고 치킨집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사진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어요. 아들에게 남길 마지막 말들을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대로 집을 비워주겠지만 기대했던 재산은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제 주변을 맴돌며 건강을 체크했어요. 요즘 잠은 잘 자는지, 어지럽진 않은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이제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언제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미안하게도 저는 아직 죽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볼 생각이었거든요. 50억이라는 든든한 재산과 함께 저를 진정으로 순자 어르신으로 대해줄 곳에서 말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부산으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였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부산 워크숍으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분주하게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큰 캐리어를 끌고 있더라고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나눴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까지 저에게 당부했어요.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병원에 꼭 가라고, 집에 현금을 좀 놔뒀으니 필요하면 쓰라고 말이죠. 그 현금이라는 게 아마 제 지갑에서 훔친 돈의 일부였을 거예요. 마치 자기가 준 것처럼 말하는 그 뻔뻔함에 다시 한번 화가 났습니다. 손자 미니는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데리러 와서 함께 떠났어요. 아이가 제게 뛰어와서 안기며 물었죠. 할미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저는 그 작은 몸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미는 집에서 기다릴게. 미니가 재밌게 놀다 오라고. 그 순간 이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떠나고 나자 집안이 고요해졌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부엌, 안방, 제 방, 미니방. 이 모든 공간에서 쌓인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행복했었죠. 아들이 결혼할 때, 손자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돌아가신 후 이곳으로 들어왔을 때까지도.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였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서 미리 싸놓은 가방을 확인했어요. 옷 몇 벌, 중요한 서류들, 통장, 도장, 그리고 남편 사진. 필요한 건 이미 실버하우스로 미리 보내놨고 이것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어젯밤에 써놓은 편지를 꺼냈어요. 아들에게 남길 마지막 말들이 적힌 편지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대로 집을 비워주겠지만 기대했던 재산은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편지를 거실 테이블 위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잔 마셨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느리가 3일치 반찬을 가득 해놓았더군요. 제가 먹으라고 준비한 거겠죠. 이제 이 반찬들도 다 버려지겠지만 상관없었어요. 오후 2시,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35년간 살았던 이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문을 잠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이유도 미련도 없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실버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기사님이 혼자 가시냐고, 가족들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가족은 이제 없다고, 정확히는 제가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이죠. 실버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정말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순자 어르신이 오셨다며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만에 듣는 정중한 호칭인지 모르겠어요. 곧 죽을 년이 아닌 어르신이라고 불리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습니다. 제 새로운 집은 정말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창문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고 멀리 산도 보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부산에 있을 거고 모레쯤 돌아와서야 제가 사라진 걸 알게 되겠죠.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의 표정이 눈에 선했습니다. 텅 빈 집, 제 방에 남겨진 편지, 그리고 5억짜리 보험이 해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말이에요. 창밖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도 저 별들처럼 제 빛을 내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68세.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거든요. 폭풍이 오기 직전에 고요함 같은 밤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됐습니다. 이제 저는 곧 죽을 년이 아니라 당당한 순자로 살아갈 테니까요. 실버하우스에 입주한 지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오늘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박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집 잔금이 모두 들어왔고 새 주인이 다음 주부터 입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고비까지 포함해서 8억 2천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되어 있었어요. 상가 건물들도 순조롭게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고요. 오늘이 바로 아들과 며느리가 부산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비행기가 오후 5쯤 도착한다고 했으니 집에는 저녁 7시쯤 도착하겠죠. 저는 실버하우스 라운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옆자리 방 여사님이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가족이 어떻게 되냐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들 하나 있지만 이제는 각자 살기로 했다고.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방 여사님도 깊이 공감해 주시면서 우리 나이에 존중받지 못하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 도착했겠죠. 저는 일부러 휴대폰을 꺼놨어요. 아직은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8시쯤 실버하우스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아들이라는 분이 찾아오셨다고 들어오시게 할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면회를 거절한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꼭 만나야 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을 불러도 소용없다고. 저는 멀쩡히 제 의사로 여기 있는 거라고 돌려보내달라고요. 밤 10시쯤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무려 47통, 메시지가 25개나 와 있었어요. 아들의 메시지부터 읽어봤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는 것, 집이 왜 비어있냐는 것, 어디 있냐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받다는 메시지도 있었고 집을 팔았다는 게 말이 되냐는 항의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메시지는 더 절박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왜 이러냐고, 집을 팔 수는 없다고, 우리가 사는 집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미니가 할머니를 찾는다는 말까지 있었어요. 저는 아들에게만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실버하우스에 있다고, 집은 이미 팔렸고 새 주인이 다음 주 입주한다고, 너희는 너희 살 곳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집을 팔았다니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내 집을 내가 팔았는데 뭐가 문제냐고,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요.
아들이 15년을 살았다고 민희도 여기서 태어났다고 하길래 그래서 15년 동안 공짜로 빌려준 거라고 이제 그만 빌려주겠다는 거라고 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전화를 뺏었나 봅니다. 목소리가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집을 팔다니 너무하지 않냐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모든 걸 터뜨렸습니다. 너무한 건 누구냐고 나를 곧 죽을 년으로 저장해놓고 내 사망보험금 5억을 노리던 사람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며느리가 말을 잃었습니다. 보험은 이미 해지했다고 기대하던 5억은 없다고 그리고 내 전체 재산 50억도 너희 손에는 한 푼도 안 갈 거라고 했어요. 50억이라는 말에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게 바로 너희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내 재산이라고 하지만 이제 너희와는 상관없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고 당장 갈 곳도 없다고 하길래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내가 바라던 대로 내가 사라져 주겠다고 이제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실버하우스까지 찾아왔어요.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입주자분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저는 10분만 만나겠다고 했어요. 라운지 개별실에서 만난 며느리는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용서해달라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내가 50억을 가진 걸 알아서냐고.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저는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곧 죽을 년도 아니고 그냥 남이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계속 애원했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다음에 또 오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하고 방을 나왔어요. 그 후로도 며칠 동안 연락이 왔지만 저는 모두 차단했습니다. 50억 전액은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거든요. 저처럼 가족에게 무시당하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데 쓰이길 바라면서요. 지금 저는 실버하우스에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취미 활동도 하고 다른 어르신들과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만끽하고 있어요. 68세.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곧 죽을 년이 아닌 당당한 순자로서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68세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곧 죽을 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끝까지 버틴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너무 극단적이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는 평생을 무시당하고 짐짝 취급받은 그녀의 선택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억 원을 들고 가족과 인연을 끊어버린 순자의 복수. 과연 지나쳤던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대가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처럼 통쾌한 복수 이야기 또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